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밤이면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비치던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든든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앞으로는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의 마음씨가 순박하고 그저 부지런히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주었고 그 아래 평상에는 언제나 노인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세월을 낙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았기에 대문도 굳게 잠그지 않고 이웃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전기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의 가장자리. 산자락이 시작되는 한적한 곳에는 글 읽기를 좋아하는 젊은 선비 민우가 살고 있는 아담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민우의 집은 비록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마당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정갈하게 쓸려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사계절 내내 은은한 묵향이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우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지만 결코 외로워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법이 없었고 마을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아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입신양명하는 것보다는 성현의 말씀을 읽고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욕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의 집 뒤편으로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면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커다란 호수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호수는 맑기가 거울과 같아서 낮에는 파란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을 그대로 담아냈고 밤에는 차가운 달과 쏟아지는 별들을 품어 마치 물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듯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이 호수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서려 있다고 믿어 함부로 물장구를 치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오직 정갈한 마음으로 물을 길어갈 때만 조심스럽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날이면 호수 주변은 더욱 몽환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사람들은 혹여나 신선을 만날까 두려워하며 발길을 삼가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낮 동안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밭을 일구며 땀을 흘렸지만 해가 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면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머리가 무겁거나 달빛이 유독 좋은 밤이 되면 그는 읽던 책을 덮고 조용히 집을 나서 뒤편 오솔길을 따라 호수로 산책을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호숫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게 개이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호수는 단순한 물웅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벗어나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와도 같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유난히 크고 밝은 보름달이 중천에 떠올라 온 세상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던 때였습니다. 민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책을 읽다가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에 이끌려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지만 상쾌한 솔향기가 섞여 있어 기분을 좋게 만들었고 발밑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마치 가을밤의 정취를 노래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오솔길을 오르며 오늘은 호수의 물안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올랐을까 상상하며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서로 몸을 비비며 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밤의 정막을 더욱 깊고 그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수 입구에 다다르자 민우는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호수 위에는 하얀 물안개가 소미불처럼 두껍게 깔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들려올 리 없는 가녀리고 청아한 악기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잔치에서 듣던 흥겨운 가락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넋을 잃게 할 만큼 아름답고 신비로운 선율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호수의 정중앙. 평소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커다란 바위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갈대숲을 헤치고 시야가 트인 곳에 서자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호수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위 위에 하얀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과 달빛을 받아 빛나는 옷자락은 마치 사람이 아닌 선녀가 하강한 듯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녀가 켜는 악기의 줄이 울릴 때마다 호수의 물결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민우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곡조를 타고 있었는데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배어 있어 민우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이 숨을 크게 쉬면 이 환상 같은 장면이 깨져버릴까봐 입을 틀어막고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손놀림은 유려했고 그녀의 자태는 주변의 풍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민우는 지금까지 수많은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접했지만 눈앞의 이 광경만큼 마음을 뒤흔드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영혼이 끌리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연주가 이어지던 중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안개가 살짝 걷히자 여인의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옷같이 하얀 피부에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망울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호수보다 더 깊고 투명해 보였습니다. 민우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 여인의 손이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돌려 민우가 숨어있는 쪽을 정확히 응시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어 서로의 표정을 자세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민우는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놀라움에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호수와 흐르는 달빛만이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민우를 발견하고도 놀라거나 도망치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천천히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민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이 자리에 머물러도 좋다는 무언의 허락을 내린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와 바위가 잘 보이는 둑방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녀의 연주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 호숫가에는 여인의 악기 소리와 민우의 숨소리 그리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합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여인은 연주를 멈추고 악기를 품에 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일어서자 호수 주변의 안개가 다시 짙어지며 그녀의 모습을 감싸기 시작했고 민우는 아쉬운 마음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눈에 담으려는 듯 시선을 떼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다시 한번 민우가 있는 쪽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내 자욱한 물안개 속으로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호수는 다시금 정막에 잠겼지만 그 여운은 민우의 가슴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발걸음은 갈 때와는 전혀 다르게 구름 위를 걷는 듯 몽롱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귓께는 여전히 그 구슬픈 선율이 맴돌고 있었고 눈앞에는 달빛 아래 빛나던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민우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알 수 없는 열기로 인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현실로 돌아온 듯 크게 심호흡을 했지만 쿵쾅거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될 자신만의 소중한 비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우는 집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잠을 청하려 해도 감은 눈꺼풀 안으로 호수 위 여인의 잔상이 계속해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구일까? 사람이 맞기는 한 것일까? 왜 그 깊은 밤에 홀로 호수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을까? 수만 가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에 거대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쓰고 붉어진 얼굴을 감추며 내일 밤에도 그녀가 그곳에 있을지 생각하느라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고 밭에서 호미질을 할 때도 시선은 자꾸만 호수 쪽 산봉우리를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가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없고 멍해 보인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웃어넘길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입을 통해 그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새어나가면 그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비밀을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다짐하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민우는 어제보다 더 서둘러 저녁을 먹고 호롱불을 켰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을 읽는 둥 마는 둥 시간만 보내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조용해지자 그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다시 호수로 향하는 오솔길에 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달빛, 어제와 같은 바람이었지만 민우의 마음가짐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 그리고 혹시나 그녀가 나오지 않았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뒤섞여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어제와 같은 멜로디가 안개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안도감에 긴 숨을 내쉬며 어제 자신이 앉았던 둑방의 바위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연주를 하고 있었고 민우는 그런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을 나누지 않았고 서로의 이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주하는 사람과 들어주는 사람으로서 이 늦은 밤 호숫가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달이 점차 기울어 하얀달이 될 때까지 민우와 여인의 만남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호수를 찾았고 여인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서 민우를 기다리듯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대화 한마디 나누지 못한 사이였지만 민우는 그녀의 음악 소리에서 기쁨과 슬픔,
위로와 격려를 느낄 수 있었고, 여인 또한 민우가 오는 인기척을 느끼면 연주 소리가 더욱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영혼과 영혼이 교감하는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민우는 이 기묘한 만남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말처럼 민우의 이러한 밤마실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산책을 다니나 보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매일 밤 같은 시각에 호수 쪽으로 향하는 민우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점잖은 민우 선비가 밤마다 산으로 올라가 무언가를 하고 온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산삼을 캐러 다닌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몰래 무술 수련을 한다고도 했으며, 개 중에는 여우에게 홀린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민우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눈치챘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만약 마을 사람들이 호수의 여인에 대해 알게 된다면 호기심 많은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그렇게 되면 그녀의 평화가 깨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지만 그녀는 이미 민우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짙은 안개가 호수를 뒤덮은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여느 때처럼 호숫가에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뚝 끊기며 여인이 황급히 자취를 감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민우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긴박했던 모습으로 보아 누군가 근처에 왔었거나 좋지 않은 기운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우는 텅 빈 바위를 바라보며 허탈함과 걱정에 휩싸였고, 그날 밤은 더 이상 기다려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민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밤바람 소리마저 스산하게 들려와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우는 더욱 경계심을 갖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은 아닌지, 누가 호수 근처를 얼씬거리는지 확인하느라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다행히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고 여인도 다시 나타나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아름답고 애틋한 만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혹시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호수 위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빛이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것은 민우의 마음 탓이었을까요?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입이 가볍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부잣집 아들 칠성이 민우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평소 학식 있고 점잖은 민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시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밤마다 산으로 가는 것을 수상히 여겨 몰래 뒤를 밟았고 호수 근처에서 민우가 허공을 보며 앉아있는 것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민우가 드디어 미쳤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홀린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떠벌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직 칠성이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몰랐지만 칠성의 비열한 웃음을 마주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고민 끝에 당분간 호수에 가는 것을 자제해야 할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녀를 보러 가야 할지 갈등에 빠졌습니다. 가지 않으면 칠성의 의심을 피할 수 있겠지만 그녀가 하염없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녀의 연주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깊어져 버렸습니다. 민우는 결국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녀를 지키고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어둠이 내린 오솔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훗날 마을을 뒤흔들 큰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파한 모 성 졸란 띠뚝 Response 3. 야 hiển tiến trình tư duy, 마을에는 칠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논밭이 많아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가진 재물에 비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지 못했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배가 아파 잠을 못 이루는 고약한 심보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이 가난하지만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민우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볼 때마다 칠성은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시커먼 질투심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술자리에 앉아 돈 자랑을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는 굽신거려도 뒤에서는 손가락질을 하곤 했기에 민우에 대한 칠성의 열등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은 민우가 밤마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 중 하나였는데 처음에는 그저 민우가 남몰래 공부를 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유심히 지켜본 결과 민우가 책 보따리도 없이 맨손으로 어두운 산길을 오르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호기심과 의심이 발동한 칠성은 어느 날 밤 술기운을 빌려 민우의 뒤를 밟기로 결심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어두웠지만 칠성은 민우의 약점을 잡아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망신을 줄 수만 있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민우가 호수 입구에 도착하여 멈춰서자 칠성도 서둘러 굵은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칠성의 귀에도 그 신비롭고 기이한 악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아름답다기보다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희미한 하얀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민우가 귀신에게 홀려 밤마다 제정신이 아닌 짓을 하고 다닌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가 무섭게 칠성은 마을 우물가로 달려나가 물을 기르러 온 아낙네들에게 지난밤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을 붙이고 과장을 섞어 이야기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쎄, 그 점잖은 민우 선비가 밤마다 산속 호수에 가서 귀신하고 놀아난다니까요. 내가 똑똑히 봤는데 그 귀신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에서는 파란 불을 뿜으며 민우를 홀리고 있었어. 칠성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번들거렸습니다.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칠성이 워낙 진지하게 침까지 튀기며 말하자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내용은 점점 더 흉흉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민우가 이미 귀신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 호수 귀신이 조만간 마을로 내려와 어린아이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숭숭해졌고 사람들은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 출입을 삼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예전과는 달리 싸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민우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마을의 골칫덩거리이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민우는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지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핑계를 대며 서당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인사를 해도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민우는 답답한 마음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김서방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지만 김서방조차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자네,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겠네. 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라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민우의 가슴속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이 교차했지만 누구에게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칠성이 마을 어귀의 평상에 앉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큰 소리로 떠드는 모습이 민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민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기 보시오, 귀신 들린 선비가 지나가는구려. 낮에는 멀쩡한 척해도 밤만 되면 눈이 뒤집혀서 산속을 헤매고 다닌다지. 칠성의 노골적인 비난에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민우를 힐끔거렸고 민우는 그제야 칠성이 이 모든 소문의 근원지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칠성과 말다툼을 벌여봤자 소문만 더 무성해질 것이 뻔했기에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민우가 칠성의 도발을 무시하고 지나가자 칠성은 더욱 신이 나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것 보시오, 찔리는 게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는 것 아니겠소. 내 말이 틀림없다니까. 우리가 나서서 저 귀신 노름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게 분명하오. 칠성의 말에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혈기왕성한 청년들은 칠성의 말에 동조하며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평소 눈엣 가시였던 민우를 몰아낼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점점 험악해져만 갔고 민우를 향한 시선은 이제 의심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진 민우는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주막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오며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지혜로운 주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가 어릴 적부터 그를 친손자처럼 아껴주던 분으로 민우의 올곧은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서성이는 민우를 발견하고는 손짓을 하며 불렀습니다. 민우 선비,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따뜻한 차나 한잔하고 가게.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민우는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누르며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은 손님이 없어 한산했고 할머니는 민우를 구석진 자리로 안내하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화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민우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자 할머니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자네를 두고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내 다 들었네. 칠성이가 워낙 입이 건 놈이라 말을 부풀린 것도 있겠지만
자네가 밤마다 호수에 가는 것은 사실인 모양이지.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우는 흠칫 놀랐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긍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대답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내 말을 잘 듣거라. 그 호수는 예전부터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곳이라네.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고 너무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혼을 뺏어간다고 했지.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민우를 걱정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호수에서 만난 여인의 아름답고 슬픈 눈망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혼을 뺏어갈 존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걱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비우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호수의 신령이나 귀신이 아닐세.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사람의 입과 마음이야. 시기심에 눈이 먼 사람은 귀신보다 더 독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거든. 칠성이가 작정을 하고 자네를 모함하고 있으니 자네가 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걸세. 지금이라도 그 발걸음을 끊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떻겠나. 할머니의 조언은 지극히 현실적이었고 민우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의 말씀이 100번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발길을 끊는다면 칠성의 의심을 잠재우고 마을에서의 평판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매일 밤 자신을 기다릴 그 여인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그녀가 겪을 상실감과 외로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말로 하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한 약속 말입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그분은 홀로 남겨질 겁니다. 할머니는 민우의 고집스러운 대답에 혀를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한 듯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자네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먼. 그 고지식함이 자네를 살리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자네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게. 부디 몸조심하고 칠성이 놈이 무슨 짓을 꾸밀지 모르니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게나. 할머니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지만 그의 마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주막을 나선 민우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마을 뒷산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에는 집집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칠성의 집 쪽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칠성이 사람들을 모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 술자리 안주는 분명 자신에 대한 험담일 것이 뻔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우는 다시 호수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옷매무새를 더욱 단정히 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주위를 꼼꼼히 살피며 혹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집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마을 어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민우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평소 다니던 오솔길 대신 덤불이 우거지고 험한 샛길을 택해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옷이 찢기고 나뭇가지에 긁히는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칠성 일당에게 들키지 않고 호수에 도착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동안 민우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호수 위에서 들려오던 그 애절한 연주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그를 잡아끌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외로운 두 영혼을 이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았기에 민우는 그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호수 근처에 다다르자 익숙한 물비린내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민우를 반겨주었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깔려 있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민우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호숫가로 접근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칠성이나 마을 사람들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녀가 있는 바위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연주 소리는 오늘따라 더욱 구슬프고 처연하게 들려 듣는 이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민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그녀의 연주를 들으며 이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수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당신을 외롭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우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연주 소리가 잠시 떨리더니 이내 더욱 깊고 풍부한 선율로 바뀌어 호수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마치 민우의 마음에 화답하는 위로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 시각 마을 아래에서는 칠성이 횃불을 든 장정들을 모아놓고 작당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저 귀신놈의 정체를 밝히고 우리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하오. 내 뒤만 따르면 쌀 가만이라도 하나씩 챙겨줄 테니 겁먹지 말고 따라오시오. 칠성은 술기운과 객기에 사로잡혀 소리쳤고 횃불에 비친 그의 얼굴은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청년들은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칠성의 위세와 마을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고요하던 상골 마을에 불길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호숫가에 앉아 있으면서도 산 아래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섞인 매캐한 냄새와 소란스러운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밤의 소리가 아닌 인간의 악의가 만들어내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칠성 일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손에 땀이 쥐어졌지만 민우는 도망치는 대신 자리를 고쳐 앉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그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미세하게 일렁이며 불안함을 내비쳤고 하늘에 떠있던 달도 구름 뒤로 숨어버려 주위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오직 여인의 악기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 소리마저도 곧 닥쳐올 폭풍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민우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학자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횃불들이 뱀의 혀처럼 넘실거리며 산을 오르는 모습은 고요하던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불길한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민우는 호숫가 바위 뒤에 숨을 죽이고 앉아 그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거친 발자국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밤바람을 타고 선명하게 전달되었고, 그 소리에는 사냥감을 쫓는 짐승들의 살기와 같은 적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자신과 호수의 여인을 향한 칠성의 명백한 악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맞잡으며 다가오는 위협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필사적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때 호수 한가운데 바위 위에서 연주를 하던 여인의 가야금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니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려 민우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고, 호수의 수면 위로 파문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연주를 멈추고 불안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그녀의 하얀 옷자락이 거센 바람에 휘날리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 또한 인간들의 접근과 그들이 뿜어내는 탁한 기운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고, 평화롭던 호수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와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우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그녀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꼴이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습니다. 횃불의 행렬은 어느새 호수 입구 근처까지 당도했고,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맑은 호수의 공기를 더럽히며 밀려들어 왔습니다. 칠성의 목소리가 숲을 울리며 들려왔습니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시오. 귀신이 둔갑수를 부려 우리를 홀릴지도 모르니. 보이는 즉시 몽둥이로 내리치고 횃불을 들이대야 하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 뒤를 따르는 마을 청년들의 고함 또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허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성한 호수가 이토록 무례한 소음과 발길로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민우의 마음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호수 위에는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달빛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직 칠성 일당이 들고 있는 횃불만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주위를 밝혔다 어둡게 했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바위 위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서성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가녀리고 외로워 보여 민우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때 호수의 물이 소용돌이치며 물 한 개가 급격하게 피어올라 바위 주변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호수의 신령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하얀 안개 장막이 그녀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으며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자연조차 그녀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민우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지만, 인간들의 탐욕은 그 정도의 경고로 멈출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호수 한가운데 희끄무레한 것이 보이지 않소. 선두에 섰던 칠성이 안개 사이로 언뜻 보이는 여인의 실루엣을 발견하고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호수 중앙으로 쏠렸고, 횃불을 든 손들이 허공을 향해 위협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귀신이다. 정말 귀신이 있었어. 마을 청년들은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몇몇은 돌을 집어들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기세등등하여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내가 앞장설 테니 돌을 던져 저 요물을 맞춰라. 그리고 숨어있는 민우 놈도 끌어내라. 칠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긴박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민우는 덤불을 헤치고 사람들 앞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한 자세를 잃지 않고 칠성과 마을 사람들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민우의 등장에 칠성과 일당들은 깜짝 놀라 주춤하며 멈춰 섰습니다. 횃불빛을 받은 민우의 얼굴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리빨 같은 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두 팔을 벌려 호수로 향하는 길을 막으며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들 멈추시오. 신성한 호수에서 이 무슨 망동입니까? 밤중에 횃불을 들고 고함을 지르며 산짐승과 산신령을 놀라게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민우의 일갈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칠성은 이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하하, 제 발로 나타났구나. 귀신 들린 선비 양반. 내 놈이 저 귀신하고 놀아나느라 정신이 나간 줄 알았더니 감히 우리 앞을 막아서 비켜라. 저 요물부터 처리하고 내 놈 죄를 물을 테니. 칠성은 민우의 가슴을 거칠게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뒤로 밀리지 않고 버티며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곳에는 귀신도 요물도 없어. 오직 자연의 소리와 평화만이 있을 뿐이오. 당신들의 눈에 씌인 그 탐욕과 의심이 헛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오. 민우는 끝까지 여인의 존재를 부정하며 그녀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기어짓말 마라. 우리 모두가 저 바위 위에 있는 하얀 형체를 똑똑히 보았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동조하는 고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칠성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으스대며 민우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들었냐? 내 놈이 아무리 혀를 놀려도 소용없다. 자, 비키지 않으면 내 놈도 저 귀신과 한패로 간주하고 몽둥이 찜질을 해줄 테다. 칠성의 협박에 몇몇 청년들이 몽둥이를 고쳐잡으며 민우를 애워쌌습니다. 민우는 사면촉에 몰렸지만 등 뒤에 있는 그녀를 생각하니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맞아서 시간을 벌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호수 쪽에서 기이한 바람소리가 들려오더니 짙은 안개가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치며 호수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에 놀라 웅성거렸고 횃불이 바람에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바위 위의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민우가 있는 쪽을 향해 깊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비록 거리가 멀고 어두웠지만 민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고맙다는 무언의 인사와 미안하다는 슬픔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는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는 안개 속으로 뒷걸음질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간다, 귀신이 도망간다. 눈썰미 좋은 한 청년이 소리치자 칠성은 민우를 내팽개치고 호수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민우는 넘어진 채로 칠성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된다,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라. 민우의 필사적인 저항에 칠성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놈이 저걸 잡아야 하는데 칠성은 분노에 차서 민우를 발로 차려 했지만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나서서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멈췄습니다. 그 사이 호수 위의 하얀 형체는 완전히 안개 속으로 녹아들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인이 사라지자 휘몰아치던 바람도 거짓말처럼 잦아들었고 호수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칠성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 씩씩거리며 바위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젠장, 놓쳤어. 다 민우 저놈 때문이야. 칠성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민우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방금 목격한 기이한 현상과 민우의 처절한 모습에 기가 질려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습니다. 귀신을 잡겠다고 왔지만 막상 눈앞에서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나니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민우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은 욱신거리고 아팠지만 그녀가 무사히 피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들이 본 것은 안개와 달빛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입니다. 제발 이 소란을 멈추고 돌아가 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과 민우를 번갈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민우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바위 위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칠성은 바지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호수물로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호수는 깊고 위험하여 함부로 들어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사람들이 기겁하며 말렸습니다. 이복의 칠성 밤에 저 물에 들어가면 죽네 그만하게. 하지만 칠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였습니다. 그때 구름 사이로 다시 달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호수 한가운데 바위가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여인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바위 위에는 무언가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돌이나 풀이 아닌 분명 누군가가 남기고 간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걸 봐라. 저기 뭐가 있지 않느냐. 환영이라면 물건을 남길 리가 없지. 저게 바로 증거다. 칠성은 소리치며 손가락으로 바위를 가리켰고 사람들은 다시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발각되면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민우는 칠성보다 먼저 저 물건을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수 한가운데 있는 바위까지 가려면 배가 필요하거나 헤엄을 쳐야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칠성은 의기양양하게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 수영 잘하는 놈 없나? 가서 저걸 가져와라. 금덩어리일지도 모르지 않나. 금덩어리라는 말에 몇몇 청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우는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누구든 저 물에 들어가면 신령님의 노여움을 살 것이오. 이 호수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모르시오. 민우의 경고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지만 칠성의 탐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돈에 눈이 먼 한 청년이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려야 했습니다. 민우는 몸을 날려 그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되네.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어. 민우와 청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를 틈타 칠성이 다른 쪽에서 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호숫가에서 고함과 비명 그리고 물장구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민우는 혼자의 힘으로 다수를 막아내느라 기진맥진해졌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며 그들이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얼굴에는 멍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칠성이 기어코 물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자 칠성은 몸을 부르르 떨었지만 바위 위에 반짝이는 물건을 향해 엉금엉금 나아갔습니다. 비켜라. 비켜, 저건 내 거야. 내가 귀신을 잡은 증거라고. 칠성은 미끄러운 바닥에 휘청거리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물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발 자연이 그를 멈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면 하늘의 힘이라도 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수의 수면이 크게 일렁이더니
바위 근처에서 옥색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성이 바위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힘이 칠성을 밀어내는 듯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칠성은 하는 소리와 함께 균형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고 물속에 처박혀 허우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가로 물러났고 칠성은 물을 잔뜩 먹고 꼴사납게 기어나왔습니다. 으악, 물귀신이다. 물 밑에서 누가 내 다리를 잡아당겼어. 칠성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습니다. 반면 바위 위에 놓인 물건은 달빛 아래 더욱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금덩어리가 아니라 옥으로 깎아 만든 아름다운 놀이개와 하얀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의 물건이라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그것이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이별의 선물이나 징표임을 직감했습니다. 칠성이 물귀신 타령을 하며 혼비백산하는 사이 민우는 이 틈을 타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부정한 마음으로 다가가니 호수가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령님을 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칠성은 젖은 생쥐꼴이 되어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바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겪은 공포가 너무 커서 다시 들어갈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사람들의 동요가 극에 달한 지금이 진실을 밝히고 이 소동을 끝낼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호수를 등진 채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그녀와 자신의 명예를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민우는 찢어진 옷자락을 여미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뒤로는 여전히 신비로운 안개가 감돌고 있었고 바위 위에 옥놀이개는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곳에는 사람을 해치는 귀신 따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와 지켜야 할 예의가 있을 뿐입니다. 민우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호숫가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이 긴 소동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맑고 또렷하여 흥분에 들떠있던 마을 사람들의 이성을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횃불을 든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웃을 의심하고 듣지 못한 것을 멋대로 상상하여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이 호수는 우리 조상 대대로 마을의 생명수이자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가면을 쓴 탐욕 때문에 이 신성한 곳을 전쟁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민우의 말에는 꾸짖음보다는 안타까움이 깊게 배어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우의 호통에 슬그머니 횃불을 내리고 고개를 숙였지만 칠성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렸습니다. 물에 빠져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볼품없는 꼴을 하고서도 그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놈의 혓바닥에 속지 마라. 저 바위 위에 있는 물건을 봐라. 사람이 아닌 것이 남기고 간 요물단지다. 저걸 가져와서 불태워버려야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칠성은 자신이 당한 망신을 만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호수에 신령이 놓였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은 칠성의 말대로 했다가는 더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칠성의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심한 듯 바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가져오겠습니다.
만약 저 물건이 마을에 해를 끼치는 요물이라면 제 손에 닿자마자 저 또한 화를 입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순수한 마음의 증표라면 신령님께서 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민우의 말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민우가 무사히 저 물건을 가져온다면 그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칠성의 말이 맞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신발과 버선을 벗고 차가운 늦가을의 호수 물속으로 천천히 발을 디뎠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발목을 베는 듯했지만 민우는 망설임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물살을 가르고 나아갔습니다. 칠성이 들어갔을 때는 거세게 요동치며 거부하던 호수가 이상하게도 민우가 들어가자 잔잔한 물결만 일으킬 뿐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면 위로 피어오른 안개가 민우의 길을 터주듯 양옆으로 갈라졌고 달빛이 그가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홀린 듯 바라보며 민우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혹은 적어도 이 호수의 주인에게 인정받은 사람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우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헤치고 마침내 바위 앞에 도달한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위에 놓인 물건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칠성의 말처럼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옥으로 깎아 만든 단아한 놀이개와 여인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하얀 비단 수건이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옥이었지만 민우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그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던 그녀가 자신에게 남긴 마음의 조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사라진 허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민우가 물건을 품에 안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민우는 젖은 옷에서 물을 뚝뚝 흘리며 칠성 앞으로 다가가 손에 든 것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요물입니까? 이것은 그저 아름다운 놀이개와 수건일 뿐입니다. 사악한 기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갈하고 귀한 물건입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놀이개는 영롱한 빛을 띠며 우아한 자태를 뽐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수건이 살랑거리며 맑은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탄사를 터뜨렸고 그것이 귀신의 물건이라는 칠성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자신이 금덩어리라고 우겼던 것이 고작 여인의 장신구에 불과했고 물귀신에게 당했다며 호들갑을 떤 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김노인이 혀를 차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칠성이 자네, 이 무슨 추태인가? 죄 없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몰아쓰고 신성한 호수를 더럽혔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으려나 자네의 그 못된 신보가 귀신보다 더 무섭네. 그려. 김노인의 따끔한 일침에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동조하며 칠성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칠성이 말에 속았어. 민우 선비한테 사과해. 궁지에 몰린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감싸쥐고 부들부들 떨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마을 쪽으로 헐레벌떡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호수에는 다시금 평온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던 달도 구름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어
호수의 물결을 은비늘처럼 반짝이게 비추었습니다. 소란은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민우는 칠성이 도망간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늦은 밤에 소란을 피우게 되어 죄송합니다. 모두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민우가 오히려 사과를 하자 마을 사람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아니네. 민우 선비. 우리가 미안하네. 칠성이 말만 믿고 자네를 의심했어. 우리가 귀신에 홀린 게 아니라 헛소문에 홀렸던 개야. 사람들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민우에게 다가가 젖은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차가운 호수물에 얼었던 민우의 몸이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사태가 수습되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사람들은 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막주모 할머니가 언제 올라왔는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나타났습니다. 다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칠성이. 놈이 혼자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걸 보고 내 이럴 줄 알았지. 밤바람이 찬데 다들 감기 들라. 어서 내려가세. 내 가게에서 뜨끈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말아줄 테니. 몸 좀 녹이고 가. 할머니의 걸걸하고 정겨운 목소리에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도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사람들의 틈에 섞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올라갈 때는 의심과 증오로 가득 차서 숨소리마저 거칠었지만 내려오는 길은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민우를 가운데 두고 걸으며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민우 선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내일 우리 집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서 보내주리다. 호수에서 연주 소리가 들린 건 사실인가 보네. 선비가 워낙 풍류를 아니까 산신령도 감동해서 들려준 게지. 사람들은 이제 민우의 비밀을 흉흉한 소문이 아닌 아름다운 전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주모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국밥 냄새가 진동을 하자 사람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합창하듯 울려 퍼졌습니다. 자, 다들 좁더라도 옹기종기 앉아서 한술 뜨게 오늘 같은 날은 같이 먹어야 맛이지. 할머니는 뚝배기 가득 국밥을 퍼담아 숭숭 썬 팔을 얹어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며 어우, 시원하다 하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이 따뜻한 국물과 함께 사르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우도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며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김서방이 막걸리 한 사발을 민우에게 권하며 말했습니다. 민우 자네, 아까는 정말 대단했네. 호수물이 갈라지는 줄 알았다니까.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칠성이 놈 때문에 쑥대밭이 됐을 거야.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민우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막걸리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그 맛은 그 어느 때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주막 안은 훈훈한 열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칠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를 찾거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지워진 존재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자리는 민우에 대한 신뢰와 다시 찾은 마을의 평화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잔을 채워주며 오늘 밤의 소동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귀신은 무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귀신이지.
누군가의 말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상처는 따뜻한 정으로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자리가 파할 무렵 민우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놀이개와 수건을 몰래 꺼내어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막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도 이 물건들만은 고요한 호수의 정적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수건에 코를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물 비린내와 섞인 이름 모를 꽃향기가 그의 마음을 다시 호수 한가운데 바위 위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영영 떠나버린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민우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겼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지켜냈고 그녀 또한 자신에게 마음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주막에는 정적과 함께 타닥거리는 장작 타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주모 할머니는 민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민우야, 이제 발 뻗고 편히 자거라. 내 진심이 하늘에 닿아서 비구름을 걷어낸 개야. 민우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주막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경쾌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우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책상 위에 옥놀이개와 수건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은 옥은 은은한 광채를 뿜어내며 방 안을 신비로운 기운으로 채웠습니다. 민우는 그 앞에 앉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밤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여인의 연주소리, 칠성의 고함, 차가운 호수물의 감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눈앞의 물건들은 이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호수로 나가지 않아도 그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 물건들이 그리고 자신의 가슴속에 새겨진 기억들이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창문을 열고 호수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부디 평안하시오, 나의 선녀님. 그는 바람에 실려갈 작은 속삭임을 남기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깊은 평온함 속에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고 자신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겪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민우의 입가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는 서서히 달콤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소란이 지나가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에는 거짓말처럼 평화롭고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마다 영롱하게 맺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달콤했습니다. 민우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을 예고하듯 경쾌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격렬했던 소동이 마치 먼 옛날의 꿈처럼 느껴질 만큼 민우의 집과 마을은 다시금 본연의 고요하고 아늑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당에 나와 빗자루질을 시작하자 대문 밖에서 기척이 들리더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갓 쪄낸 옥수수나 감자, 혹은 정성스레 담근 김치 같은 것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칠성의 선동에 휘말려 민우를 의심하고 몰아세웠던 것이 미안하여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우 선비, 일어났나? 어제는 우리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정말 미안하이. 이거 우리 집 식구가 새벽부터 찐 건데 맛이나 좀 보게. 이웃집 김서방이 머쓱한 표정으로 옥수수 바구니를 내밀었고 민우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바구니를 받아들였습니다. 말로 하는 거창한 사과보다 이런 소박한 정기, 서로의 앙금을 씻어내리는 데는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침 나절이 지나자 그동안 발길이 끊겼던 아이들이 다시 서당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이 민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아이들을 다시 보낸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다시금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마을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음을 실감했습니다. 민우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왔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밤 겪었던 어른들의 추악한 탐욕과 의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더욱 힘차고 따뜻해졌으며 그 가르침은 단순한 글자를 넘어 사람의 도리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편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칠성은 며칠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칠성은 창피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알아누웠다고 했습니다. 평소 떵떵거리며 남을 무시하던 그였기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망신살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고소해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쯧쯧쯧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는 법이지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칠성의 부모는 민우를 찾아와 아들의 잘못을 대신 빌며 고개를 숙였고 민우는 그들을 정중히 위로하며 칠성이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우의 넓은 아량에 칠성의 부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칠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예전에 거만하고 아나무인 같던 칠성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많이 죽어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을 따돌리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웃이었기에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막주모 할머니가 먼저 칠성을 불러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며 등을 토닥여주자 칠성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자신의 지난 날을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갈등과 상처를 덮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계절은 늦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끝내고 겨울 채비를 서둘렀는데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호수의 신령이 노여움을 풀고 마을에 복을 내려준 덕분이라 믿었습니다. 민우가 가져온 옥 놀이개와 수건이 부정한 요물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상서로운 물건이었음이 증명된 셈이었습니다. 민우는 수확한 곡식 중 일부를 떼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민우를 우리 마을의 복덩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민우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겸손해 했지만 그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민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비단 수건과 옥 놀이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 은은한 온기가 퍼져나오고 있었고 창밖에는 소복이 눈이 쌓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놀이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날 밤 호수 위에서 보았던 여인의 슬픈 눈빛과
귓가를 맴돌던 가야금 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저 내리는 눈송이가 되어 다시 이 땅을 찾아온 것은 아닐까요? 민우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젖어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프거나 괴로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민우는 종종 낮 시간을 이용해 홀로 호수를 찾곤 했습니다. 이제는 밤에 몰래 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햇살 아래서 호수를 마주했습니다. 호수는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그날 밤의 신비로운 안개나 여인의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바위는 그저 묵묵히 물 위에 떠 있을 뿐이었고 갈대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민우를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흔적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녀와의 추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호숫가에 앉아 읽던 책을 낭독하거나 조용히 사색에 잠기며 그녀와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호수는 이제 민우에게 비밀스러운 연애의 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민우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이었던 민우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었고 서당에서 그에게 글을 배웠던 아이들은 자라서 마을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칠성 또한 나이가 들어 성격이 많이 유해졌고 민우와는 가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예시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네. 칠성이 껄껄 웃으며 말하면 민우는 다 젊은 날의 치기였지. 자네 덕분에 마을이 더 끈끈해진 면도 있어. 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곤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시간이라는 약을 만나 추억이라는 흉터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평생 혼인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잖고 능력 있는 민우가 왜 장가를 가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중매를 서려 했지만 민우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학문에 정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민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오직 그 호수에 선녀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인연이었지만 그 짧았던 만남이 준 강렬한 기억은 민우의 평생을 지탱해주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대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충만함을 찾았습니다. 어느 해 맑은 가을날 민우는 지팡이를 짚고 오랜만에 호수로 올라갔습니다. 늙은 몸을 이끌고 산을 오르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정상에 올라 마주한 호수의 풍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든 산 그림자가 호수 위에 드리워져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내고 있었고 잔잔한 수면은 세상의 모든 번뇌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습니다. 민우는 바위가 잘 보이는 둑방에 앉아 품속에서 낡은 비단 수건으로 감싼 옥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비단은 빛이 바랬지만 옥은 여전히 맑고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과 설렘, 그리고 그날 밤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강산이 몇 번이나 변했소. 하지만 내 마음속의 호수는 언제나 그날 밤 그대로라오. 당신이 남겨준 이 선물 덕분에 나는 평생 외롭지 않았소. 비록 내 목소리가 당신에게 닿지는 않겠지만 이 바람편에 내 안부를 전하오. 민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호수의 물결을 일으키며 찰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민우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듯
그 소리는 옛날 그녀가 타던 가야금 소리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호숫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면서 하늘과 호수가 온통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민우의 인생이 황홍이에 접어들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뻐근했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호수를 한번 깊게 바라본 뒤 미련 없이 등을 돌려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기보다는 숭고해 보였고 평생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학자의 절개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달구경을 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풀벌레 소리 사이로 희미한 선율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환청일 수도 있고 바람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민우에게는 그녀가 보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소. 내 삶에 찾아와 주어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어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꼭 차 한잔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민우는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은 포근했고 베개에서는 은은한 국화 향이 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작은 집과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둔 소중한 비밀을 생각하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민우의 호흡이 점차 고르고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근심도 걱정 없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잠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민우 선비와 호수의 선녀가 나누었던 말 없는 사랑은 바람이 되고 물결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 못 이루는 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속에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선율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은 민우 선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